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북한 관련 정보도 청와대 입맛에 맞게 왜곡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내걸고 임기 안의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북한 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식의 보고가 주를 이룬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수사 기록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재판은 다음 달 중순쯤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임금 체계도 다음 달에 내놓겠다는데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영학의 의붓 아버지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13년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삼성전자 생산 공장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입수해보니 독성 물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서울 상암동엔 택시들이 줄지어 섭니다. 이 단거리 택시 이용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데요. 왜 이곳 일대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내걸고 사실상의 흡수 통일을 준비했죠. 마치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나왔어야 할 발언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통일 대박론에 비위를 맞추는 정보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 관련 정보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왜곡 조작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도록 북한 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식의 정보를 만들어서 보고했던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안보를 우선한다는 보수 정권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말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고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정원도 청와대에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가 흔들려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취지의 분석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북 정보를 담당했던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서기실 중심의 시스템이 굳건해 친중파인 장성택의 숙청으로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남재준 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정보는 무시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철저히 정권이 원하는 정보만 양산해 보고됐다면서 같은 사실을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만 분석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장마당에서 패싸움이 난 것을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작 보고를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내 북한이 무너져 흡수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보를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들은 북한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었고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정반대의 내용으로 왜곡해서 보고하면서 대북 정보 분석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관심사는 북한이 아니라 국내 정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과 함께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우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은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데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입니다. 국정원 안에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인물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자 검찰 출신인 최윤수 2차장도 추 전 국장의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근 출국 금지됐습니다. 또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관제 데모를 위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원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도 조만간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각종 정치 개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에 오르는 국정원 관계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 항아리, 통일 대박 이런 통일을 목표로 한 사업이나 슬로건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급한 북한 체제 붕괴론, 왜곡된 대북 정보 분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보 정책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류익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통일 항아리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2011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했는데요. 때를 같이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에선 통일 대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통일 항아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 밑바탕에는 북한 체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 당국의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예. 통일세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런 그 북한 체제 붕괴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송년회 자리에서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예. 남 전 원장은 나중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부인하지 않은 거죠.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 중에 반드시 통일이 된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첫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당시 청와대와 여권에서 꽤 많이 나왔고요. 예.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통일 대통령은커녕 지금 탄핵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 당시에 이런 그 대북 정보라든가 아니면 대북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 부분 허황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흡수 통일에 대한 기대나 자신감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급격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했던 건데 예.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 대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문제는 청와대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실제로 북한의 실상은 정반대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물론 당시 장성택이 숙청되는 등 북한 체제의 동요가 상당히 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당시 국정원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사망한 뒤 2달여 만에 북미 간 229 선언이 체결됐다면서 그만큼 서기시를 중심으로 한 북한 시스템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수차례 올렸지만 그때마다 묵살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서기실은 우리의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스템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왜곡돼서 보고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보고서를 올린 그 판단이 옳았지만 예.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올라갔고 현실을 제대로 짚은 보고서는 모두 묵살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북한의 정보 분석 보고서가 이렇게 왜곡되고 조작된 것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한의 경제 성장률 수치인데요. 예.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국정원 정보를 바탕으로 그 수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2016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3.9%로 발표했는데 예.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게
사실은 7에서 9% 정도 가깝게 고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뭐 거의 3배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런데 2014년의 성장률을 보면은 1.0%, 2015년의 성장률은 지금과 다른 특별한 변수도 없는데 마이너스 1.1%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최근에 북한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다 오정보가 작동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 정보 분석이 그동안에 꾸준히 왜곡됐던 현실을 뭐 물론 알고 있을 테고 그 외부 전문가를 수혈했다면서요? 네. 이 분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현상을 제대로 짚어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면피성으로 정권과 청와대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올리다 보니까 예. 이 정보 분석 보고서가 역시 변질됐다라고 하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외부 전문가까지 등용을 해서 정보 분석 보고서를 다시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7명의 변호인단까지 모두 집단 사임하면서 재판이 차질을 빚었죠. 먼저 김나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론할 국선 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과 본인의 희망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 1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선 변호인들이 3, 4주 동안 사건을 파악하고 나면 다음 달 중순 이후 재판이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 없어졌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오늘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이렇게 국선 변호인 5명이 참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단마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재판이 더욱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대두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되는데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죠. 워낙 그 자료가 방대하니까. 예, 재판부는 앞서 국선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복잡하고 혐의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 이 같은 결정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재판 공정성과 정당성에 흠집을 낼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 일단 12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읽고 6개월간 진행된 재판 상황을 파악하는데 3, 4주 정도는 걸린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예. 국선 변호인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좀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지금 5명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보통의 경우보단 많다고 들었는데. 원칙적으로 피고인 1인당 1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수를 선정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한 명의 피고인에 5명씩이나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따로 통계는 없지만 역대 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5명이 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6가지를 각각 나눠서 집중 분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뇌물 사건은 이미 마무리가 된 만큼 비밀 누설이나 블랙리스트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예.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5명의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이렇게 지정하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뭐 변호인들이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거부를 할 수 있기는 거부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전담 국선 변호인들의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부가 변호인들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적 사항과 관련한 취재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한 모양이죠.
예, 국선 변호인들이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이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에 무분별한 신상 털기 등으로 이어져서 이 국선 변호인들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특히 이번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일부 친박 세력 등이 인신 공격 등을 할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공격을 받을 경우 이 국선 변호인단이 받을 심리적 부담감을 재판부가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실질적인 문제를 한두 가지만 좀 알아보죠.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 피고인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국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은 큰데요. 접견을 거부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재판에 참여하고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야 합니다. 접견 거부를 하면 그러니까 자신만 손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그 박 전 대통령이 아예 출석 자체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 그런 지난번에도 있었으니까요. 이럴 경우 이제 걸석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와 함께. 이 경우에 국선 변호인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걸석 재판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이 피고인석에 국선 변호인단만 앉아서 재판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접견도 거부하고 출석도 거부해서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는 상황이 오면은 이 국선 변호인단들이 상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할 텐데요. 이 경우 재판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군요. 자, 11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재판 재개가 빠르면 그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최 씨가 이 문건들을 저희가 1년 전에 보도해드린 태블릿 PC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심리가 끝났지만 재판부는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파행을 빚으면서 다음 달 19일로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오늘 6개월 만에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청문회 불출석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국정농단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보내주고 의견을 듣는 것이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최근에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칭 타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죠. 앞서 이정현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에 김시곤 KBS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부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취지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서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에 대한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검찰은 친박계 핵심 인사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수석은 KBS가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했고 이 대화 내용이 지난해 6월 고스란히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상한 방송들이 서면으로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고향 만두까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12월 뒤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편집 방향까지 주문했습니다.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5월 언론노조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해당 녹취가 공개되자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김시곤 전 KBS 국장 등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친 대로 이전 수석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관련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옛 여당 추천 특조위원 등 13명이 대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자원 외교 문제, 막대한 투자금을 완전히 날린 케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모두 3,300억 원이 세 군데의 북미 지역 가스전 개발에 쓰였는데 작년에 한 곳을 매각하면서 투자금 1,000여억 원 가운데 102억 원을 건졌다고 했지만 그것도 아닌 전액을 모조리 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5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산업은행을 내세워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합니다. 3,367억 원을 들여 세 곳의 가스전에 투자했다는 의미로 트로이카 해외 자원개발로 불린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96%를 기록하는 등 무리한 자원 외교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손실이 커지면서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은 미국 텍사스주 가스전에 투자한 트로이카2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투자금 1,084억 원 중 102억 원을 매각료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각 상세 내역을 보면 102억 원은 광구 운영 채무와 차입금 잔액 상환 등에 쓰였습니다. 1,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2억을 건졌다고는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그 102억마저도 정상 과정에서 틀어낸 거예요. 건진 게 아니라. 산업은행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해 나머지 두 곳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한 최신형 대잠 헬기 와일드캣 8대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6천억 원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었고 추가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헬리콥터가 잠수함을 탐지해도 위치를 우리 군 전투함정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해서 무전기로 불러주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와일드캣은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해상 작전 헬기입니다. 자체 무장 능력이 부족해 직접 공격하기보다 적의 위치를 다른 전투함에 실시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실시간 위치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와일드캣에 탑재된 링크16이란 표적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작 우리 전투함은 대부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기존 함정과 비행기 등이 와일드캣과 연동되지 않는 구식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적 잠수함을 빨리 발견하더라도 위치를 실시간 공유할 수 없어 결국 와일드캣에서 무전기로 잠수함 좌표를 불러줘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비상시 아찔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사용하던 구식 방식으로 현대전에는 전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링크-K란 시스템을 확대해 와일드캣과도 연동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군 측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3년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정규직 전환 원칙에 이어서 이번에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강나현 기자.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이 정규직이 됩니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핵심 기준은 업무의 상시 지속성입니다. 1년에 9개월 이상 일을 하고 앞으로 2년 이상 그 일을 계속할 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고용 불안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저희 동료들하고 이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 점,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도 이제 좀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 그 점이 가장 기쁩니다. 다만 정부는 최우선 목표를 고용 안정에 둔 만큼
임금 등 처우 개선책은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도 가능하고 합리적 임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만 밝힌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고용 안정 측면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시스템이다라고 저희 현장 노동자들은 좀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용역과 또 다를 바 없는 자회사로 전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만 내년에 1,226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3년 내에 2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또 처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소용돌이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대신하거나 스키장 관리처럼 몇 달만 일하는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간제 교사나 정년 나이 60세를 넘은 경우 등 예외 대상까지 빼면 17만 5천 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소나 경비업종의 정년을 65세로 높여서 모두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7만 2천 명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파견이나 용역직은 업체와 계약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지만 내년 연말까지 약 80%가 정규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존 정규직과 똑같이 호봉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뒤 새롭게 적용할 승진이나 임금 체계 표준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영학의 의붓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59살 배모 씨가 강원도 영월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낮 1시 27분입니다. 배 씨의 집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이 안에서 목을 맨 상태의 배 씨를 배 씨의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배 씨의 옷에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누명을 벗겨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며느리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배 씨가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소환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배 씨는 숨진 당일인 오늘 추가 소환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배 씨는 그간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6일 숨진 며느리 최 씨의 몸 안에서 배 씨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배 씨는 성관계를 갖긴 했지만 고소장에 적힌 대로 총기 위협 등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또 타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 씨에 대한 부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배 씨마저 숨지면서 여중생 살해범 이영학을 둘러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 여중생에 대한 실종 신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대응을 보니 그야말로 허술함의 종합판이었습니다. 허위 보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랑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9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 45분, 피해자 김양의 어머니가 망우지구대로 들어옵니다. 일부 경찰은 야구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구대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도 보호자에게 김양이 마지막으로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는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양이 사라진 날 밤 11시 20분,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상황실은 긴급 조치인 코드 1 지령을 내리고 중랑경찰서에 출동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당직 경찰은 명령을 받은 지 13분 뒤 출동했는지 묻는 무전에 출동하겠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김양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성 청소년 과장은 김양이 숨진 지 하루 뒤인 지난 2일 밤에서야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경찰 내규를 어기고 즉시 보고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 중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고 여성 청소년 과장 등 관련 경찰 8명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그 밤에 3건의 실종 신고가 더 있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출동하지 않았고 이 중엔 자살로 숨진 채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이영학 씨에게 살해된 여중생 김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반 뒤인 지난 1일 새벽 1시 53분입니다. 50대 여성이 집에서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112 종합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새벽 2시 40분과 50분 각각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상황실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구대와 함께 수색하라는 코드 1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찰 결과에서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당직 경찰들은 출동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총 5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었고 외부 순찰조였던 경찰도 2명이었지만 코드 1 지령을 받고도 수색에 나서지 않은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3명의 실종자 중 2명은 무사히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50대 여성은 천호대교 남단에서 투신했고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날 실종자 중 김양만 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개에 물린 뒤 폐혈증으로 숨진 한일관 대표의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2차 감염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왔는데 병원 측은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최시원 씨가 기르던 프렌치 불독에 물린 한일관 대표 김모 씨는 곧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린 상처에 대한 치료와 함께 항생제를 처방받은 김 씨는 이틀 뒤인 10월 2일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외래 그리고 응급실로 통해서 잠깐 동안 한 30-40분 동안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하지만 김 씨는 나흘 뒤인 10월 6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그날 오후 녹농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녹농균은 감염되면 녹색 고름이 생기는데 상처가 난 부위로 침투해 감염병을 일으킵니다. 병원 측은 김 씨의 병원 체류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균도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2차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객담 및 혈액 검사에서 결과가 통상적으로 병원 감염을 일으키는 다제 내성 녹농균이 아닌 일반 홍련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병원 내원중 감염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병원 감염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 반류에 물렸잖아요. 2차 녹농균이 감염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녹농균 세균이 그 개에서 물림을 통해서 혈류를 타고 올라갔다거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개주인인 최시원 씨 측은 서울 강남구청에 김 씨를 문 프렌치 불독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병 예방하셨나 이거 여부만이었는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내셨어요. 내기는 뭐 검사 소견서까지 내시긴 했는데 앞서 강남구청은 최 씨 측에게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 유족 측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간의 싸움으로 비추기보다 제도 마련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낳는 계기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전남 여수에서도 목줄이 풀린 개에 고등학생이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개에 물려 병원에 옮겨진 환자가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개에게 허벅지를 물려 치료를 받고 있는 17살 김모군. 지난 23일 오후 7시쯤 갑자기 덮친 개에 속수무책으로 물렸습니다. 도로가를 따라 하교하던 김모군은 목줄이 풀려 돌아다니던 개에 물려 이곳 풀숲으로 넘어졌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북 무주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조사원인 40대 여성이 과수원 조사에 나갔다가 사냥개에 물렸습니다. 이 여성은 양팔과 옆구리를 물려 전치사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말합니다. 네, 좀 많이 불안했었어요. 나도 혹시
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건이 이거 있다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에만 개물림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2015년에 비해 월 평균으로 보면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물림 사고의 증가는 반려견과 유기견의 마리수 증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등록 반려견의 수가 100만 마리를 넘어섰지만 그에 따라 유기견의 수도 지난해 6만 마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맹경 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6개 발의돼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5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개주인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른바 갑질 논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패션업계입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대표가 디자이너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부당 해고까지 했다는 의혹입니다. 피해자들은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유명 의류 브랜드에서 1년 반 동안 디자이너로 일해온 김모 씨는 대표와 실장에게서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름을 전혀 안 부르고 좋게 부르는 건 야, 아니면 나, 귀머거리야, 장애인아,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는 기형하다. 모욕적인 상황에도 여러 번 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 있는 모습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너 무릎 꿇고 얘기해. 이렇게 한 거죠.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대표 박 씨는 70년대 유명 모델 출신으로 디자이너로 전향한 뒤 본인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차리고 활동해왔습니다. 작업실에서 10년 동안 일해온 장모 씨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무릎 정강이를 이렇게 발로 걷어 차는 거. 청년 노예냐고. 김 씨와 장 씨는 연장 근로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최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면전에서 상습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8조 위반으로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퇴사했거나 재직 중인 다른 디자이너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표 박 씨는 김 씨와 장 씨가 스스로 퇴사했을 뿐 해고한 것이 아니며 욕설과 폭행, 임금체불 논란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위에 서울시 국정감사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서울시의 특정 기업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기업인이 되레 협박을 했다는 야당 의원의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발언이 공개됐는데 막말 일색이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서울시 국감은 개회 직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정용기 의원은 자신이 협박까지 당했다며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서 항의 협박성 발언을 해요. 서울시 공무원이 이게 지금 공무원 조직이 맞아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쏟아졌고 국감은 시작도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이어 1시간쯤 뒤 국감장에 돌아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제의 기업인이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씨가 정 의원의 보좌진과 나눴다는 대화 녹취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다 내 후배들인데 들이 나를 괴롭힐 일 없고 나한테는 정용기 씨도 아니에요. 국감은 오후에 재개됐지만 야당 측은 허 씨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5% 미만에서 27%로 이 서울시 사업을 많이 하게 됐는지. 참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모두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점. 박 시장은 허 씨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허 씨를 잘 모른다고 했지만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계속됐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2013년 1월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부는 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심지어 국회에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상당 부분을 비공개로 한 뒤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판결에 따라서 원본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뿌연 연기가 작업장을 가득 채웁니다. 공장에서 불산가스가 2차례 누출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죠. 산업재해 소송을 벌이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은 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14차례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거부했고 고용노동부도 방관했습니다. 모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산재 소송에서 작업자 이름이나 흐름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때는 110여 페이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원본을 입수해 보니까 독성 물질들을 영업 비밀로 분류해서 노동자들이 알 수 없도록 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진규 기자입니다. 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영업 비밀입니까? 예. 좀 더 객관적인 영업 비밀 자료를 정리를 하고 다음에 투명한 사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했던 기흥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입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중간중간 빠진 페이지들이 속출하자 당시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원본을 입수해 어떤 내용이 누락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빠진 부분 중 노동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원본 보고서 505쪽, 작업자는 발암 물질인 비소에 노출될 수 있으나 경고 표시가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505쪽이 아예 없었습니다. 490쪽에 등장하는 독성 물질 수산화 테트라 메틸 암모늄, 일명 TMAH. 우리나라에서 급성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물질입니다. 보고서는 영업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문제점을 축소하려는 문화가 있고 경영진과의 소통이 구축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영업비밀 관련 규정 제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명한 소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지난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34살의 젊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설비는 수차례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내 자동차 타이어 고무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기계들 사이에 근조화환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이 공장에서 일하는 34살 최모 씨가 이 기계에 끼어 숨졌기 때문입니다. 끊어진 고무를 손으로 집어 벨트 위로 올리던 중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간 겁니다. 최 씨는 식사교대 때문에 혼자 2대의 설비를 관리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노조 측은 해당 설비가 앞서 수차례 사고가 발생해 회사 측에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바뀐 게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 집계 장치가 없는 설비들이나 그 자동 집계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는 설비들에 대해서는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유도해서 투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 측은 노동청 조사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산과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18번이나 위반해 산재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금산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버스기사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서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는 평소 기사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승객 6명 남짓이 타고 있는 한산한 버스 안입니다. 맨 앞좌석에 앉은 남성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힘없이 옆으로 쓰러집니다. 뒤에 앉아있던 남성의 부인이 놀라서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부축합니다. 이 모습을 본 버스기사 김모 씨는 곧바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은 남성에게 다가가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승객은 119에 신고합니다. 5분여 동안 지속된 심폐소생술 끝에 남성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남성이 의식을 되찾아갈 무렵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버스기사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남성은 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해당 운수회사는 김 씨가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통해 익힌 심폐소생술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위급한 순간 버스기사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북한에서 39년 만에 열릴 예정이던 세계대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제역도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입니다. 북한이 어렵게 유치한 대회였는데 국제역도연맹이 개최권을 다른 나라로 넘겼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2013년 평양에선 아시안컵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기를 지켜볼 정도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 선수단도 참가해 평양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애국가가 울리고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역도는 김정은 체제 이후 체육강국을 기치로 내건 북한의 전략 종목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재수 끝에 2018년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북한이 아시아 차원이 아닌 세계 대회를 유치한 건 1979년 세계 탁구 선수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39년 만에 북한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 대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제역도연맹 IWF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내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개최국을 북한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쟁 일어나는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미국의 구라파 나라리 반대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하면 참가를 안 한다는 반대 여론이 많아서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2013년 평양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역도 대회는 오는 28일부터 강원도 양구에서 열립니다. 4년 전엔 우리 선수들이 북한에 갔지만 이번엔 북한 선수들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트위터에서 원색적인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보다 못한 민주당이 트위터는 그만하고 진지한 북핵 전략부터 세우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공화당 소속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상대로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테네시주에서 개 사냥꾼으로도 못 뽑힐 것이라고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자신을 비판해온 코커 위원장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렵다고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코커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갖고 반격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전쟁으로 인도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다툼이 가열되자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연설에서 트위터 말싸움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And picking Twitter fights with Kim Jong-un that risk a war, he should formulate a serious strategy to put heat on China. 한편 미 하원은 이날 강력한 북한 금융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한 국가가 IMF나 세계은행에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골자입니다. 트위터 전쟁은 중단하고 지도자로서 이끌어달라. 이 같은 의회의 촉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외교 전략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미국에서 30대 남성이 고가도로에서 던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남성에게 돌을 던진 10대 5명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미시간주 플린트 외곽의 75번 고속도로입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을 하던 케네스 앤드류 화이트는 조수석에 앉아있다 손바닥만한 돌을 맞았습니다. 차로 날아든 2.5kg 무게의 돌은 달리는 차 창문을 깨고 화이트의 머리와 가슴을 가격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화이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화이트는 5살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고가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진 15세에서 17세의 10대 5명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들을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People should have realized that their actions would cause great bodily harm or death, and under Michigan law, that's second-degree murde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20개 이상의 돌을 마구잡이로 던졌습니다. 미국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2,500명 이상의 소년범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대책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후속 규제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마냥 버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폭을 일정 수준 밑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서울, 강남구 등 투기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최대 절반의 차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내년 1월 시행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땐 양도 차익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당수 다주택자는 아직 집을 팔지 않은 채 정부 대책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지 않은 데다 파리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위축되면서 주택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상반기 월 15,000건 수준을 유지했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파리 대책 이후 10,0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강도 높은 후속 규제를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주택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께부터는 가격을 낮춘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 투기 수요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서울 곳곳에 있는 지하 상가들 공기 질이 나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1년 중 109일이나 기준치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지하상가 외벽에 설치된 공기질 자동 측정 시스템입니다. 바로 옆 모니터에는 공기질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는 문구가 뜹니다. 실제로 공기가 깨끗할까? 이산화질소 수치를 보여주는 측정기입니다. 권고 기준인 0.5ppm을 넘어선 0.088p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25곳 중 올 들어 이산화질소 권고 기준을 초과한 곳이 1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남대문 지하상가는 109일이나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을지로 2구역과 종로 4가, 명동, 남대문, 강남터미널 3구역 등은 4년 연속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호흡기 질환 문제인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성은 있어요. 이산화질소는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분류되는데 차도의 자동차 배기가스가 지하로 스며들거나 상가 안 식당에서 연료를 쓸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리대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많이 검출된 곳도 강남터미널 상가를 비롯해 5곳에 이릅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공기질이 나쁜 것으로 조사돼 상인과 행인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의 백일현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서울에서 유독 택시 호출이 많은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곳들입니다.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대중교통 취약지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매일 4만 5천여 명이 출퇴근을 하는 상암동 업무지구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상암동 골목길 곳곳마다 택시가 줄지어 섭니다. 승객들은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빠른 속도로 택시줄은 줄어듭니다. 택시기사들에게도 알려진 명당입니다. 올해 택시를 한 사람들은 상암동이 오면은 그래도 손님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모시고 나간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카카오 택시가 수집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상암동 일대의 3km 이내 단거리 택시 비중은 서울 평균에 비해 3배나 많습니다. 수색역이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등 인근 지하철역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DMC역까지 가자고 하는 손님들도 많으세요? 많죠. 얼마나 자주? 한 4번 타면 1명 정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내려서 걸어오기에는 거리가 좀 많이 멀고요. 그렇다고 다시 또 한참 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와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올 수 없는 게 좀 많이 불편하죠.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모두 다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그중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6호선 쪽 출구에 나와봤는데요. 제 바로 뒤로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상암동 업무지구와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대부분이고 상암동으로 가는 2대의 버스는 돌아갑니다. 업무지구에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버스를 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인근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한 대가 있지만 그나마 한참을 돌아가고 버스들의 행선지가 비슷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도보길은 더 험난합니다. 업무지구와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오는 데만도 7에서 8분이 걸리다 보니 환승 시간이 긴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출구에서도 한참을 걸어야 가장 가까운 사무실 건물이 나오고 신호등이 여러 번 가로막습니다. 상암동 업무지구의 중간 정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역 출구에서 이곳까지만 13분 58초가 걸렸는데요. 하지만 제 뒤로 지하철역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무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택시를 출퇴근 수단으로 사용하는 직장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 3, 4회를 택시 타고 다니니까 한 택시비가 한 30만 원 정도는 더 드는 것 같은데. 경기 부천의 오장동은 역시 대중교통 취약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화곡역까지 차를 이용하면 10분 안팎으로 도착하지만 버스 노선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엔 택시가 끊임없이 다닙니다. 사당역 인근의 한 오피스 건물 역시 교통불편 지역이란 지적에 셔틀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언덕이 많은 성북동 인근, 강남 수서 일부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치 않은 이른바 교통섬 구간입니다. 주로 지하철역과 버스의 환승 연계가 좋지 않은 곳이란 분석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5에서 10분 정도라고 보면 바로 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 이렇게 걸리니까요. 2km의 거리는 이미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이미 택시를 타면 도착하는 거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통근 시간이 16분 늘어날 때마다 행복지수는 1%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들을 주말까지 그냥 둘 순 없죠. 지금 바로 다이슨 V8 디지털 모터가 탑재된 무선 진공 청소기를 써보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아주 깊숙한 곳의 먼지까지 빨아들입니다. 최대 40분 동안 편안하게 청소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갓 입사해서 사회 초년병이었을 때 제가 입사했던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앙케이트란 걸 돌렸는데 그 질문은 이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년 뒤에 당신의 모습은 무엇이길 바랍니까? 흔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막상 받고 보면 대답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죠. 진지하게 대답하자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대답하면 마치 장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신입사원답게 진지하게 답을 구해보기로 하고 이른바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은 제가 입사한 방송사의 평양지국장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슬퍼렇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 평양 운운하는 것이 가당찮아 보일 것 같기도 했고 게다가 나름 장고 끝에 나온 답이긴 했어도 남들이 보면 장난처럼 느껴질 것이라 생각도 했지만 속된 말로 한번 꽂히고 나니까 다른 답이 별로 떠오르질 않아서 결국 그렇게 써놓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장고는 했다지만 그 어떤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미래 예측은 불가능했으므로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대통령이 무슨 낱말풀이 하는 것처럼 말했던 이른바 통일 대박론. 그마저도 그의 40년지기 최순실의 작품일 가능성을 놓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온 것을 전후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왜곡돼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하긴 그 이전의 대통령 당시에는 갑자기 통일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이 나와서 마치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었죠. 물론 북한은 그 시간에 열심히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만일 계획대로 그 기금이 조성됐더라면 어찌 됐을까? MB정부 당시에 해외 자원 펀드가 모조리 다 날아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잠시 아득해지는 오늘. 돌이켜 생각해보면 30여 년 전에 신입사원 시절에 제가 장담했던 방송사의 평양지국장 자리도 어찌 보면 통일 대박론이었는데 일개 젊은이의 통일 대박론과 일국의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할수록 둘 다 허황됐던 건 맞지 않은가. 그래서 또 한 번 잠시 아득해지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대통령 선거도 하기 6개월 전에 2012년 6월 달에 그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포렌식 보고서에 나옵니다. 네, 태블릿 PC 조작 의혹. JTBC의 첫 보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고 뉴스룸에서도 상세하게 보도해드렸죠. 오늘 팩트체크팀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을 직접 시연을 해봤습니다. 명백한 사실들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이 전문가는 포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제기된 의혹들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최순실 씨 PC에 최순실 씨의 사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최순실의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최 씨 측은 최 씨의 사진이 두 종류, 10장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태블릿 속에 1876장의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 씨와 관련된 사진은 17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1,800여 장 가운데 17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최 씨와 관련이 없는 사진들이니까 이게 최 씨 PC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하지만 그런 주장은 썸네일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문가는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47분까지 한국 디지털 포렌식 학회장을 지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과 포렌식을 시연해봤습니다. 저 위의 사진,
스튜디오에서 태블릿으로 저와 이 교수를 찍은 사진입니다. 우선 사진을 찍으면 원본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열어보면 그 이미지가 썸네일로도 여러 차례 저장이 됩니다. 같은 모습의 최 씨의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저기에 있는 아래 사진은 JTBC 홈페이지 한 끼 줍쇼 저희 예능 프로그램인 거죠? 네, 저희가 오늘 태블릿으로 저 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포렌식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에 예를 들어 손석희 앵커, 안나경 앵커의 사진도 다 나왔고요. 뉴스룸 로고, 강호동, 이경주 씨의 사진 등이 썸네일로 저장이 됐는데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 페이지를 연 것만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했는데 무관한 사진이 무수히 많았다. 그걸 이유로 최 씨의 PC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전문가하고 직접 시연한 그 포렌식 과정을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썸네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30분 상황입니다. 왼쪽이 태블릿, 오른쪽이 포렌식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지금 5개가 있는데요. 5개는 PC를 운영하기 위해서 디폴트로 저장되어 있다. 일단 JTBC의 홈페이지 갖고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의 이미지도 있고요. 뉴스. 아까 5개에서 파일이 많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파일인지도 볼 수 있나요? 요거는 이 자체에서 볼 수가 없고요. 요거를 노트북으로 다운로드해서 포렌식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했던 이미지 파일들이 갤러리 뷰 형태로 저렇게 들어가는 거군요. 아까 비어 있었던 게. 자, 그래서 웹페이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그 웹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이 저렇게 썸네일로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태블릿 PC를 포렌식한 결과 포털 로고, 또 쇼핑몰의 이미지 같은 썸네일이 최순실 씨 PC에 상당수 들어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미 국정감사에서 검찰 자료들로 반박이 된 내용들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포렌식으로 시연까지 한 건 계속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도 끊임없이 같은 의혹들이 그렇습니다.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로 확인한 내용은 뭡니까? 네, 두 번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컴퓨터는 또 그리니치 표준시를 또 따른다더라.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앱이 들어와서 태블릿이건 핸드폰이건 와서 구동이 되면 다 여기에 설정된 기준시로 가는 거지 한 컴퓨터만 무슨 그린위치 표준시 같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JTBC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어본 시간과 검찰의 포렌식에서 나타난 시간에서 9시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JTBC가 거짓 보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역시 거짓입니다. 저희가 오늘 태블릿에서 이메일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해봤습니다. 태블릿에는 저장 시간이 오후 3시 3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포렌식으로 분석해 보니 오전 6시 3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3시 또 오전 6시 정확히 9시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포렌식에서는 한국 시간보다 9시간 늦은 그리니치 표준시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진 교수 얘기는 안드로이드 체계에서 쓰는 한컴 뷰어 같은 앱은 이 GMT 시간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폴트 값, 다시 말해서 초기의 설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JTBC 취재진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어본 건 2016년 10월 18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반면에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는 오전 8시 16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9시간 차이입니다. 네. 이건 JTBC의 보도가 거짓이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렌식의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PC 화면에서 볼 때는 한글 파일이 저장된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GMT에서 플러스 9시간을 하도록 컴퓨터에 인식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연 장면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오후 3시 34분으로 입력이 돼 있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오늘 오후 3시 34분에 우리가 저장을 했죠.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디코드 프로그램으로 푼 날짜의 값은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6시 34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와 오전 6시 34분 정확히 9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해석을 하면은 GMT 시간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한국 시간대를 적용해서 하면은 위에 나온 것처럼 오후 3시로 변환을 해서 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검에서 나온 그 포렌식 보고서는 요 시간을 그대로 그 GMT 시간으로 해석해서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시험만으로도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진 교수의 얘기 중에 인상 깊은 점은 비전문가가 포렌식의 결과를 놓고 사실이다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신이 아닌 바에야 이거를 흔적 없이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는 뭐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생성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의 피상적인 것만 보고 잘못 해석해서 조작됐다 의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 팩트체크팀이 오늘 포렌식 시연을 1시간 20분가량 진행했습니다. 전체 영상은 JTBC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를 비롯해서 온라인에 올려두겠습니다. 편집 없습니다. 화면 전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팩트체크에서 다룬 문제들, 즉 태블릿 PC 조작 주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그리고 저희 JTBC 공동으로 하나하나 그것이 거짓 주장임을 다 밝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동안에 수차례 저희들이 방송에서 밝혀드렸는데도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런 허위 주장, 가짜 뉴스들이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일부는 그 일부 세력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가장 공신력 있는 두 단체, 즉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 두 단체와 함께 하나하나 밝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팩트체크에 도움을 주신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집요하게 제기된 거짓 의혹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 팩트체크 시간을 통해서 모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태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시구 공약 이행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깜짝 시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며 말씀을 드리면 김은용 전 감독이 시구하는 것처럼 나왔었는데 곧바로 함성이 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구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잘하기도 했는데요. 대학 재학 중에는 야구팀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구 실력은 뭐라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대만큼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예. 오랜만에 던졌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청와대 관계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원래 15분 동안 시구 연습을 김정수 전 투수랑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연습은 시간은 재지 않았지만 시구 연습을 몇 번 하고 던진 건 맞다고 합니다. 예. 약간 아쉬운 듯한 표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짓긴 했는데 한 번 던지고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왔고요. 오늘 광주구장에는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함께 가서 뒤에 지금 왼쪽 뒤에 모습이 보이고요. 예. 오른쪽에 윤장현 시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깜짝 쇼처럼 등장은 했지만 사실 오늘 시구는 어느 정도 많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공약에 시구가 있었다고 해서 다 이게 예상이 되는 겁니까? 근데 어느 게임인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이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오늘 시구를 하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이벤트가 있었는데 2017 투표 참여 리그라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투표 동료 인증샷을 찍고 그러면 응원하는 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팀에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생애 첫 시구를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 당시 1위가 기아였고 그래서 오늘 시구를 할 거라는 예상이 좀 많았습니다. 예. 야구는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선거 때도 활용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예. 역대 대통령들도 시구를 했었는데 프로야구를 처음 연 전두환 씨를 비롯해 김영삼,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남편은 몰랐다의 근거들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 얘기인데요. 예. 오늘 법정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 측에서 지난해 있었던 안 전 수석의 딸 결혼식 때 축의금 목록이 담긴 수첩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역을 잠깐 보면 박채윤 씨, 그러니까 비선진료 있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데요. 5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고 청와대가 1,000만 원 써 있었고 우병우 전 수석이 30만 원. 예. 최경환 의원이 2명 있는데 아마 친박 최경환 의원으로 보입니다. 예, 당연히 500만 원을 냈습니다. 예. 이 축의금 목록이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축의금이 꽤 많군요. 예. 뭐 따지고 보면 최경환 의원도 당시에 친박 실세로 불렸기 때문에 친박 실세 의원이 청와대 실세에게 거액의 축의금을 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예. 또 한 명이 실세했던 우병우 수석은 30만 원만 냈는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몇 년 연속 계속 1위를 냈습니다. 예. 400억 원이 넘는 신고된 재산만 400억 원이 넘었었는데 그래서 저 금액은 의문의 일패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예. 공직자로서는 30만 원도 크다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김영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다 법에 저촉되는 금액입니다. 뭐 엄청 저촉이 되겠죠? 예. 뭐 그때 뭐 법이 없었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데 이 축의금 목록은 왜 갑자기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안종범 전 수석은 당시 김현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계속 주장은 본인은 부인이 돈을 받은지를 몰랐다입니다. 예. 그래서 부인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아서 안 수석은 몰랐다인데 그렇다면은 뭐 이 오른손 왼손 얘기도 아니고. 예. 그래서 공무원인 안 씨가 몰랐다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명단을 제출한 거는 저 명단에는 안 전 수석의 친한 친구인 모 대기업 사장의 축의금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전 수석 변호인 측에서는 만약 맞다면 안 전 수석이 보게 된다면 당연히 친구 명단도 넣지 않았겠냐. 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전 수석이 모르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반론도 이미 검찰 측에서 나왔었는데요. 안 전 수석은 지난해 딸 결혼 전에 박채윤 씨에게 예단이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암묵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그런 정황이었었고요. 예. 실제 박채윤 씨는 은유적으로 말을 하면서 선물 드리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을 줘야 하나 고민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축의금은 우선 500만 원을 낸 거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지난해 5월 안 전 수석이 딸의 결혼식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렀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왜 그랬나요? 당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결혼식은 알리지 않고 조촐하게 치러서 물론 안 전 수석의 밑에 사람들은 약간 좋아했겠지만 지금 보니까 축의금 명단을 보면 받을 곳으로부터는 다 돈을 받은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같은 결혼식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촐하게 치렀는데 축의금은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국수도 못 먹고 돈만 낸 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따로 나중에 먹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제 기억은 없다입니다. 예. 고대영 KBS 사장 얘기인데요. 오늘이 KBS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2009년 국정원 정보관이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기사 관련 청탁을 하면서 200만 원을 건넸다라는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예. 당시 보도국장은 고대영, 지금 KBS 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서 KBS 이사가 당시 국정원 담당자를 만났나라고 묻자 고대영 사장은 제 기억으로는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다른 이사가 그러면 국정원이 대체 무슨 악감정으로 돈을 받았다고 이런 보도자료를 입장을 내겠냐라고 하자 사실로 드러나면 돈을 받은 게 드러나면 책임지겠냐라고 묻자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엇을 책임지는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양측의 주장이 달라지는데요. 언론노조 KBS 지부와 그리고 KBS 기자협회가 내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검찰에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보됐습니다. 예, 오늘 뉴스 끝난 다음에는
오늘도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나와 있네요. 몇 사람이 나와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Girl, I'm leaving you tomorrow. Seems to me, girl, you know I've done all I can. You see a big stone and I borrow. Yeah. Ooh, that's why I'm here.